며느라, 짐 싸서 당장 나가. 황숙희의 고함 소리에 집안이 떨렸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고급 아파트 30평형 거실. 29세 박미선은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미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시어머니 황숙희는 냉정했습니다. 58세의 황숙희는 명품 한복을 입고 미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최선 3년을 줬는데 애 하나 못 낳으면 무슨 소용이야? 우리 집안 대가 끊기겠어. 남편 김태주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돌렸습니다. 32세의 태주는 중견기업 대성전자 상무이사였습니다. 어머니 황숙희의 말에 아무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제발 저한테도 시간을. 미선이 남편에게 손을 뻗었지만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선 씨, 우리 이제 끝입시다. 서로를 위해서라도. 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황숙희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던졌습니다. 이혼 합의서야. 서명해. 위자료 한 푼도 없어. 내가 우리 집안에 뭘 해준 게 있다고. 미선은 서류를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결혼 3년. 매일같이 듣던 말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밥값이나 해라. 쓸모없는 년.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남편 쪽 문제일 수도 있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문제가 있을 리 없어. 내가 문제야. 그날 밤 미선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늦은 밤 거리, 미선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집에 가도 돼?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 이경희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엄마, 이혼했어. 미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한 달 후, 미선은 친정 부모님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작은 빌라 2층. 아버지 박재현은 무역업을 하는 중소기업 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박재현은 사실 국내 3대 재벌 한성그룹의 창업주였습니다. 30년 전 가족의 안전을 위해 성을 바꾸고 조용히 살아왔던 것입니다. 미선 역시 평범한 사랑을 꿈꾸며 자신의 진짜 신분을 숨기고 태준과 결혼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미선은 속이 울렁거려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구토가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 이경희가 걱정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선아, 괜찮아?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 그냥 체한 것 같아요. 하지만 증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미선은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미선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3개월이세요. 네? 임신이요? 네, 그것도 새쌍둥이십니다. 미선은 초음파 사진을 보며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작은 점 3개가 화면에 보였습니다. 그녀의 뱃속에서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미선은 바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시댁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황숙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또 전화해? 이미 끝난 사이잖아.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뭐?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새쌍둥이래요. 제발 믿어주세요. 황숙희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지금 거짓말로 우리 집에 매달리려고 3년 동안 소식 없다가 이제 와서 무슨 임신이야? 정말이에요. 초음파 사진도 있어요. 닥쳐. 이 거짓말쟁이야.
다시는 전화하지 마. 경찰 부를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선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선은 아버지 박재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65세의 박재현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선아, 이제 내 진짜 인생을 살아라. 아버지, 한성그룹으로 돌아가자. 내가 회장 수업을 받을 때가 됐다. 아버지는 30년간 숨겨온 진실을 말했습니다. 박재현은 가명이었고 그의 본명은 한재현. 한성그룹 창업주이자 회장이었습니다. 미선의 본명은 한미선. 한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였습니다. 3개월 후 미선은 미국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아버지 박재현은 한성그룹 미국 지사에 딸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을 낳고 경영을 배워라. 5년 후 돌아와 회장이 되라. 미선은 아버지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고급 아파트, 한성그룹이 마련한 펜트하우스에서 미선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뉴욕 최고의 산부인과 병원. 2019년 12월 15일 오전 10시 미선은 새쌍둥이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새 아들이에요. 간호사가 아기들을 안겨주었습니다. 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세 아이 모두 아버지 김태준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준서, 준우, 준호. 엄마가 잘 키울게. 미선은 아이들에게 속삭였습니다. 한편 한국 서울. 김태준은 어머니 황숙희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28세의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영. 국내 5대 재벌 민성그룹 회장의 딸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태준 씨 정말 멋지시네요. 지영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황숙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태준이가 좀 그렇지. 지영 씨도 참 예쁘고 똑똑하시고. 태준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가끔씩 미선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야. 새로 시작하는 거야. 몇 달 후 태준과 지영은 약혼했습니다. 황숙희는 기뻐하며 호화로운 약혼식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지영의 아버지가 태준의 사업 능력을 더 지켜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뉴욕. 미선은 아이들을 키우며 컬럼비아 대학교 MBA 과정에 입학했습니다. 낮에는 수업을 듣고 밤에는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한성그룹에서 파견된 유모와 가정교사가 도왔지만 미선은 직접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5살이 된 준서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준우와 준호도 따라 말했습니다. 미선은 웃으며 아이들에게 음식을 차려주었습니다. 세 아이는 아버지를 닮아 잘생겼고 똑똑했습니다. 가끔씩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요? 미선은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는 멀리 계셔.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미선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미선은 34세가 되었고 아이들은 5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MBA를 최우등으로 졸업했고 한성그룹 미국 지사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박재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미선아, 이제 돌아올 때가 됐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내 건강이 좋지 않구나. 이제 내가 한성그룹을 이끌어야 한다. 미선은 침묵했습니다. 5년간 준비해온 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돌아가겠습니다. 한 달 후, 미선은 새 아들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VIP 라운지. 한성그룹 임원진이 미선을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따님, 아니 후계자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45세의 최 비서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비서님, 오랜만입니다. 미선은 차분하게 인사했습니다. 새 아이들은 엄마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고급 세단을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한성그룹 본사는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70층 빌딩이었습니다. 미선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나를 버린 그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시간이야. 한성그룹 회장실. 박재현은 딸 미선과 마주 앉았습니다. 미선아, 이제 내가 한성그룹 회장이 된다. 아버지, 아직 준비가. 박재현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이미 준비됐다. 5년간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실무도 익혔어. 하지만 그리고 이제 너를 버린 그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때가 됐다. 아버지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한성그룹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한성그룹 신임 회장으로 박미선 전무가 취임합니다.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한성그룹 후계자가 30대 여성? 박미선, 그녀는 누구인가? 하버드 MBA 출신, 5년간 미국 지사에서 탁월한 성과. 뉴스는 연일 미선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미선의 과거, 결혼 이력은 철저히 숨겨졌습니다. 한편 김태준의 회사 대성전자,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중견기업이었습니다. 직원 500명, 연매출 1,000억 원. 태준은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했고 곧 사장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회의실. 태준은 임원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전무님, 최근 매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재무팀장이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얼마나? 지난 분기 대비 30% 감소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유가 뭔가? 대기업들이 단가를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버티기 힘듭니다. 회의가 끝난 후 태준은 골치가 아팠습니다. 회사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은 어머니 황숙희와 약혼녀 민지영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일식당. 태준아, 요즘 표정이 안 좋구나. 무슨 일이야? 황숙희가 물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 지영이네 아버지한테 도움을 좀 청해보지 그래. 민지영이 밝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태준 씨. 우리 아버지께 말씀드릴게요. 고맙소, 지영 씨. 하지만 태준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장인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 자존심 상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태준은 민지영의 아버지 민 회장을 만났습니다. 민성그룹 회장실. 민 회장은 50대 중반의 카리스마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태준 군, 회사가 어렵다면서? 네, 죄송합니다. 자네 회사가 망하면 우리 딸이 고생하겠지. 얼마나 필요한가? 100억 정도면. 민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100억은 큰 돈이야. 담보가 있나? 회사 건물과 설비가. 그걸로 부족해.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네.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실을 나오는 길. 태준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강남의 작은 술집. 혼자 소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문득 미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미선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야. 생각해봤자 소용없어. 태준은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다음 날 한성그룹 회장실.
미선은 최 비서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대성전자가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습니다. 대성전자? 미선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곳은 전 남편 김태준이 다니는 회사였습니다. 네, 곧 부도가 날 것 같습니다. 미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성전자 인수를 검토하세요. 네, 회장님. 그 작은 회사를요? 네, 전략적 가치가 있습니다. 미선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최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실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미선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태준, 이제 만날 시간이야. 5년 만에. 2주 후, 대성전자 김태준 전무는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무님, 한성그룹에서 인수 제안이 왔습니다. 뭐, 한성그룹? 태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성그룹은 국내 3대 재벌이었습니다. 왜 그런 대기업이 우리 같은 중소기업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나쁘지 않습니다. 태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회사는 이미 부도 직전이었습니다. 회의를 잡으세요. 언제든 좋습니다. 며칠 후, 대성전자 회의실, 태준과 황숙희, 그리고 주요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한성그룹 측에서 곧 도착할 겁니다. 태준은 넥타이를 고쳐 매며 긴장했습니다. 황숙희는 명품 한복을 입고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를 인수하려면 제대로 된 조건을 내놔야 해. 어머니, 지금 우리가 선택할 입장이 아닙니다. 뭐, 우리 대성전자가 얼마나 좋은 회사인데.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성그룹 일행 도착하셨습니다. 비서가 안내했습니다. 최 비서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고급 정장을 입은 여성이 3명의 아이들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황숙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미선?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미선은 차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그룹 회장 박미선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준은 미선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녀 옆에 서 있는 세 아이들을 봤습니다. 세 아이 모두 태준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선은 아이들을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소개할게요. 제 아들들입니다. 김준서, 김준우, 김준호. 안녕하세요. 세 아이가 동시에 인사했습니다. 황숙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어떻게 된 거야? 미선은 차갑게 황숙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네요. 너 대체. 황숙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준은 아이들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이들은 자신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미선 씨, 이 아이들이 정말. 네, 당신의 아이들입니다. 새쌍둥이에요. 미선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5년 전 제가 집에서 쫓겨났을 때 뱃속에 있었죠. 3개월이었어요. 그럼 그때 전화했을 때. 네,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거짓말이라고 하셨죠. 황숙희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미선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필요하시면 다시 검사하셔도 됩니다.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99.99% 일치. 세 아이 모두 자신의 친자식이었습니다. 미선 씨, 나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선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았든 몰랐든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사적인 이야기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사업 이야기를 하러 왔어요. 미선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최 비서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대성전자의 현재 상황입니다. 부채 500억, 자산 300억. 숫자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태주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황숙희는 의자에 앉아 숨을 헐떡였습니다. 한성그룹은 대성전자를 200억에 인수하고 부채를 전액 탕감하겠습니다. 최 비서의 말이 끝났습니다. 태주는 정신을 차리고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선이 대답했습니다. 김태준 전무는 일개 직원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연봉은 절반으로 삭감됩니다. 거부하시면 회사는 파산하고 당신은 실업자가 됩니다. 미선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황숙희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 우리 아들이 왜 일개 직원이 돼야 해? 미선은 황숙희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어머님께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회사 지분도 없으시잖아요. 너 이게. 그리고 어머님. 미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에 변호사 통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양육비와 위자료 관련해서요. 뭐라고? 황숙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간의 양육비, 그리고 부당한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선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계약서는 다음 주까지 검토하시고 서명은 2주 후에 하겠습니다. 미선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황숙희는 의자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5년 전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김태주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강남의 30평 아파트. 5년 전 미선과 함께 살던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소주를 마셨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늘 본 새 아이들의 얼굴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얼굴, 자신의 아이들. 내가 아버지였어. 태주는 중얼거렸습니다. 5년간 모르고 살았습니다. 자신에게 3명의 아들이 있다는 것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약혼녀 민지영이었습니다. 태준 씨,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뉴스에서 대성전자 인수 소식 봤어요. 아, 네. 복잡한 일이 좀. 괜찮아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지영 씨, 미안하지만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요. 네. 무슨. 태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황숙희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강남의 고급 카페. 60대 여성들이 모여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숙희야,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황숙희는 대답했지만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며느리가 재벌 회장이라는 사실, 새쌍둥이 손자들이 있다는 사실, 모두 숨겨야 했습니다. 창피해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황숙희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내 손자들을. 그녀는 5년 전 자신이 한 행동들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를 괴롭히던 날들,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쓸모없는 년. 당장 나가. 그리고 며느리가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거짓말하지 마. 다시는 전화하지 마. 황숙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강 변호사 사무실. 42세의 강 변호사가 김태준 앞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박미선 회장님께서 청구하시는 내역입니다. 태준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양육비 5년간 월 500만 원, 60개월 3억. 새쌍둥이 양육비 추가 2배 가산 총 6억. 위자료 부당한 이혼 및 정신적 피해 5억. 합계 11억. 11억?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법적으로 정당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저한테 그런 돈이 없습니다. 그건 김태준 씨의 문제입니다. 2개월 내로 지불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취해집니다. 강 변호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준은 서류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11억. 회사도 인수당했고 연봉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사무실을 나온 태준은 막막했습니다. 아파트를 팔아도 5억이 안 됩니다. 빚을 내야 할까요? 그날 저녁 태준은 어머니 황숙희를 만났습니다. 황숙희의 집, 서울 강남구의 중형 아파트였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태준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황숙희는 서류를 보며 눈이 커졌습니다. 11억? 이게 무슨... 면허. 아니, 미선 회장이 청구한 양육비와 위자료입니다. 저 나쁜 년이... 황숙희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건 우리 잘못입니다. 법적으로도 정당한 청구예요. 그래도 11억은 너무해. 어머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태준은 무너졌습니다. 황숙희도 말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일찍 사망한 후 황숙희는 아들에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재산은 아파트 하나뿐이었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야 하나. 황숙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아파트를 팔면 어디서 사세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한편 민지영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태준에게 새쌍둥이 아들이 있다는 것. 전 부인이 한성그룹 회장이라는 것. 그녀는 아버지 민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태준 씨와의 결혼. 다시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왜? 무슨 일이야? 태준 씨한테 전 부인 사이에 아이들이 있대요. 새쌍둥이. 민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 그런 중요한 걸 숨겼어? 그것도 몰랐대요. 전 부인이 숨겼다고. 어쨌든 안 되지. 우리 딸이 그런 복잡한 집안으로 시집 갈 수는 없어.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며칠 후, 민지영은 태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준 씨, 우리 결혼은 무리일 것 같아요. 약혼 파기하겠습니다. 태준은 문자를 보며 무너졌습니다. 회사도 잃고, 아이들도 잃고, 약혼녀도 떠났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야? 5년 전 미선을 집에서 쫓아낸 날. 그날 결정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태준은 한성그룹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강남구 테헤란로 70층 빌딩. 거대한 유리 건물 앞에서 태준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들어갔습니다. 1층 로비.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 박미선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예약 있으세요? 아니, 없는데. 급한 일이. 죄송합니다. 예약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태준은 당황했습니다. 제발 5분만이라도.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경비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태주는 로비에서 쫓겨났습니다. 건물 밖에서 그는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70층 꼭대기. 저 위에 미선이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의 아내였던 여자. 이제는 손도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 태주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건물 앞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막막하고 절망스러웠습니다. 한편 70층 회장실. 창가에서 미선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작게 보이는 태준의 모습. 최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김태준 씨가 로비에서 면회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만나지 않으시겠습니까? 미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그가 충분히 후회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미선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5년 전 자신이 느꼈던 고통, 집에서 쫓겨났을 때의 절망, 혼자 아이들을 낳고 키우며 흘린 눈물. 이제 시작일 뿐이야. 진짜 고통은 이제부터야. 미선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세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성그룹이 마련한 강남의 펜트하우스, 200평 규모의 호화로운 집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 아저씨가 우리 아빠야? 준서가 물었습니다. 미선은 잠시 멈췄습니다. 응, 그래. 우리 아빠 왜 안 웃어? 준우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지금 힘든 일이 있어서 그래. 엄마, 우리 아빠 만날 수 있어? 준호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미선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있다가. 알았어, 엄마.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은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감정적으로 대하는 건지도 몰라. 하지만 미선은 결심했습니다. 법적 절차는 끝까지 진행하기로. 그것이 5년간의 고통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양육비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원고 측 박미선, 강 변호사, 피고 측 김태준, 황숙희,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강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님, 원고 박미선은 피고 김태준과 2016년 결혼하여 2019년 부당하게 이혼당했습니다. 부당하게? 판사가 물었습니다. 네. 원고는 당시 임신 3개월 상태였으나 피고 측은 이를 거짓말로 치부하고 일방적으로 이혼을 강요했습니다. 강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산부인과 진료 기록입니다. 2019년 2월 15일 원고는 새쌍둥이 임신을 확진받았습니다. 이혼 날짜는 2019년 2월 10일입니다. 5일 차이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판사님, 피고 김태준은 임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전화로 알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강 변호사가 다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통화 기록입니다. 2019년 2월 16일 원고는 피고 모 황숙희에게 전화하여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화면에 통화 기록이 표시되었습니다. 17분 32초간의 통화. 하지만 피고 측은 이를 거짓말이라 치부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황숙희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며느리가 울먹이며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거짓말하지 마. 다시는 전화하지 마. 자신이 내뱉은 말들. 판사가 황숙희를 바라봤습니다. 피고 모 황숙희 씨 사실입니까? 황숙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왜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며느리가 3년간 아이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임신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엄격했습니다. 황숙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판사님, 원고는 이혼 후 혼자 미국으로 건너가 새쌍둥이를 출산하고 5년간 홀로 양육했습니다. 양육비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피고 측은 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판사가 피고 측을 바라봤습니다. 피고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피고는 아이들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알렸다는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변호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주는 앉아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아이 모두 피고 김태준의 친자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99.99% 일치. 새쌍둥이 모두 태준의 아이였습니다. 다음 재판 날짜는 4주 후입니다. 피고 측은 반박 자료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 밖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미선 회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5년간 아이들을 혼자 키우신 소감은? 김태준 씨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미선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이 공정하게 판단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태준과 황숙희는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쫓아왔습니다. 김태준 씨, 아이들을 버린 이유가 뭡니까? 황숙희 씨, 며느리를 괴롭혔다는 게 사실입니까?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황숙희는 얼굴을 가리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그녀는 울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 얼굴이 다 알려졌어.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성그룹 박미선 회장, 전 남편에게 11억 청구. 새쌍둥이 아버지, 5년간 양육비 한 푼 안 줘. 시어머니의 잔혹한 학대, 며느리는 혼자 아이 셋 키워.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인터넷 댓글들. 남편 쓰레기네. 시어머니 진짜 악마다. 박미선 회장님 응원합니다. 11억도 적다. 더 받아야 해. 태주는 집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인면수심 남편이라는 자막과 함께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지인들의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대성전자현 한성전자 자회사 사무실. 태준이 출근하자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저 사람이 그 사람이야? 새쌍둥이를 버렸다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갔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미선은 한성그룹 이사회를 주재했습니다. 70층 회의실. 20명의 이사들이 모였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 비서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매출 3조, 영업이익 5천억. 전년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박미선 회장님의 경영 능력이 탁월하십니다.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미선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임직원 여러분의 노력 덕분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미선은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최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김태준 씨가 또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또요? 네, 이번 주에만 3번째입니다. 미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거절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미선은 새 아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서울 롯데월드. 아이들은 신나게 놀이기구를 탔습니다. 엄마, 저거 타고 싶어? 준서가 회전목마를 가리켰습니다. 그래, 타자. 미선은 아이들과 함께 회전목마에 올랐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목마가 천천히 돌았습니다. 아이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선도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한 남자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이었습니다. 그는 미선과 아이들을 몰래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회전목마에서 행복하게 웃는 아이들, 자신의 아이들. 태준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 아이들이 내 아들들이구나. 그는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만 봤습니다. 놀이기구가 끝나고 아이들이 내렸습니다. 태준은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로 향하는 미선과 아이들. 태준은 그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엄마, 초코 아이스크림. 준우가 말했습니다. 나는 딸기. 준우가 외쳤습니다. 나는 바닐라. 준서가 손을 들었습니다. 미선은 웃으며 3개의 아이스크림을 주문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을 받아들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태준은 멀리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준서는 자신과 똑같이 왼손잡이였습니다. 준우는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옷에 묻혔습니다. 준우는 형들을 보며 제잘거렸습니다. 내 아들들.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5년간 함께하지 못한 시간. 아이들의 첫걸음, 첫말, 첫 생일. 모든 것을 놓쳤습니다. 그때 준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서는 태준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미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미선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태준은 당황하며 다가갔습니다. 미선 씨. 아니, 회장님. 저는 그냥 우리를 따라온 거예요? 아니, 우연히. 거짓말하지 마세요. 1시간 전부터 우리를 따라왔잖아요. 미선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경호원이 보고했던 것입니다.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을 보고 싶었어요. 아이들을 보고 싶다고요? 미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으면서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로 몰랐다는 게 변명이 돼요? 제가 전화했을 때 믿어줬어야죠. 미선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겁먹은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괜찮아? 준서가 물었습니다. 미선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김태준 씨,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하지만 법적 문제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세요. 미선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가자, 얘들아. 새 아이는 뒤를 돌아보며 걸었습니다. 준서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가 우리 아빠야?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의 손을 더 꽉 잡았을 뿐입니다. 태주는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멀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날 밤, 황숙희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미선에 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성그룹 박미선 회장, 올해의 여성 CEO로 선정. 새쌍둥이를 홀로 키우며 MBA 최우등 졸업. 강인한 의지와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주목받아 황숙희는 TV를 껐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5년 전 자신이 내쫓았던 그 며느리. 이제는 전국에서 존경받는 여성 CEO가 되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옛날 친구였습니다. 숙희야, TV 봤어? 내 며느리 나오던데? 응. 어머, 정말 내 며느리 맞아? 그 한성그룹 회장이? 맞아. 세상에. 그럼 그 새쌍둥이가 내 손자들이란 말이야? 친구의 목소리에 부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소송까지 간 거야? 손자들도 못 만나고. 황숙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황숙희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 나왔습니다. 미선과 태준의 결혼식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 이렇게 예쁘게 웃던 아이를. 황숙희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 명절 때 찍은 가족 사진. 미선은 한복을 입고 차례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착한 며느리였는데 황숙희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미선은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병원 진료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명절 음식도 혼자 다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건강에 좋대요. 어머님,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하실래요? 어머님, 제가 안마해 드릴게요. 며느리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황숙희는 그때 무엇을 했던가?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잘하는 척은. 밥 좀 제대로 해. 이게 뭐야? 쓸모없는 게 집에만 있네. 매일 며느리를 괴롭혔습니다. 황숙희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미쳤었어. 다음 날, 황숙희는 결심했습니다. 미선을 찾아가기로. 한성그룹 본사 70층 빌딩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서성이다가 황숙희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저 박미선 회장님을 만나러. 예약 있으세요? 아니.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 경비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경비원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5분 후 최 비서가 내려왔습니다. 황숙희 씨시죠? 네. 회장님께서는 면회를 거절하셨습니다. 제발 5분만이라도. 황숙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비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63세의 노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손자들만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황숙희는 울먹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혹시 뉴스에 나온 그 시어머니? 새쌍둥이 버린 그 집 시어머니?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비서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황 씨,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이요.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박미선이 나타났습니다. 새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은 외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황숙희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자신의 손자들, 처음 제대로 보는 손자들, 준서, 준우, 준호, 황숙희가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준서가 물었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 누구야? 미선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야. 가자. 미선은 아이들을 데리고 지나쳤습니다. 황숙희 옆을 그냥 지나갔습니다. 미선아. 제발. 황숙희가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그들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고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황숙희는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손자들, 내 손자들. 사람들은 그녀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뉴스를 봤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를 괴롭힌 악독한 시어머니. 경비원이 황숙희를 일으켰습니다. 나가주세요. 황숙희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에서 그녀는 방향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2주 후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사건이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정안. 강 변호사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님,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피고 황숙희가 며느리를 학대한 증거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강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것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병원 기록입니다. 화면에 의료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원고 박미선은 결혼 기간 동안 총 15회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진료 내용은 우울증, 불안장애, 스트레스성 위염, 불면증. 기록이 하나씩 읽혀졌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원고는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이유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화면에 당시 응급실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멍든 팔, 다친 무릎. 하지만 담당 의사는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강 변호사가 의사의 소견서를 읽었습니다. 환자의 부상 패턴이 단순 낙상과 일치하지 않음. 외부 충격 가능성 있음.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황숙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강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시 응급실에서 원고를 진료한 간호사의 증언이 있습니다. 한 여성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40대 중반의 간호사였습니다. 증인,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환자분이 오셨을 때 멍이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팔, 등, 다리.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면 생기는 멍이었습니까? 아니요. 제 경험상 누군가에게 맞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누가 때렸나요? 라고. 환자는 뭐라고 답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넘어졌다고. 하지만 눈빛이. 간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빛이 어땠습니까?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말하면 안 된다는 것처럼. 태주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선이 그런 일을 당했었어? 그는 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날도 미선은 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또 뭐 부딪혔나 보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강 변호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아파트 CCTV 영상입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15일 오후 2시. 아파트 복도. 박미선이 집 밖으로 비틀거리며 나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립니다. 얼굴을 들었을 때
눈 밑에 멍이 보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황숙희는 의자를 꽉 움켜잡았습니다.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며느리가 김치를 잘못 담갔다고 화를 냈던 날. 이게 김치야? 게사료야? 소리를 지르며 김치독을 엎었습니다. 미선이 치우려고 하자 황숙희는 화가 나서 손을 들었습니다. 찰싹 뺨을 때렸습니다. 미선은 비틀거리며 식탁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혔습니다. 어머님, 아파요. 아프면 제대로 해. 이것도 못하면서 무슨 며느리야. 그날 미선은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태준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황숙희를 바라봤습니다. 피고 황숙혜 씨, 이 영상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황숙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실수였습니다. 실수로 며느리 얼굴에 멍이 들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황숙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이 사건은 5년 전 일입니다. 공소시효가 가정폭력은 양육권과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강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하세요. 강 변호사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원고의 친정 어머니 이경희 씨의 증언입니다. 55세의 이경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미선의 어머니였습니다. 증인 딸의 결혼 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경희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결혼하고 나서 많이 마르고 어두워졌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절 때마다 집에 오면 항상 멍이 있었어요. 팔에, 다리에. 물어보셨습니까? 물어봤죠. 하지만 딸은 괜찮다고만 했어요. 그냥 부딪혔다고. 이경희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보기엔 분명히 맞은 거였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딸이 시댁 이야기만 나오면 움찔했거든요. 전화만 와도 얼굴이 하얘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댁에 전화했어요. 우리 딸 좀 잘 대해달라고. 그랬더니 이경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엇라고 했습니까? 시어머니가, 황숙혜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경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친정에서 참견은 애 낳고 오라고 하세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경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딸한테 전화해서 물었어요. 정말 괜찮냐고. 그랬더니 우리 딸이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엄마, 나 이혼하고 싶어라고 했어요. 언제였습니까? 2018년 12월이었어요. 하지만 남편 태준 씨가 이혼을 안 해준다고. 왜 안 해줬습니까? 시어머니가 체면 때문에 안 된다고 했대요. 이혼하면 동네에서 뭐라고 하냐고. 태준은 그 말을 듣고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미선이 조심스럽게 말했던 날. 여보, 우리 잠시 떨어져 살면 안 될까요? 무슨 소리야? 결혼했는데 왜 떨어져 살아? 저 너무 힘들어요. 엄마 모시는 게 힘들다는 거야? 효도도 못하면서. 태준은 아내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황숙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선이가 떨어져 살자고 하네요. 뭐, 이혼하겠다는 거야? 안 돼. 우리 집안 망신이야. 결국 미선은 계속 시댁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옥 같은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이경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2019년 2월에 딸이 쫓겨나서 집에 왔을 때 몸무게가 10kg나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죠? 네. 우리 딸이 얼마나 울었는지. 엄마, 나 어떻게 해라고.
이경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휴지를 건넸습니다.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강 변호사가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판사님, 그리고 이것은 원고의 진짜 정체에 관한 것입니다. 진짜 정체? 네. 원고 박미선은 결혼 당시 자신의 신분을 숨겼습니다. 무슨 신분입니까? 한성그룹 창업주의 외동딸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강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출생신고서와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원고의 본명은 한미선. 아버지는 한성그룹 창업주 한재현 회장입니다. 30년 전 한재현 회장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성을 박씨로 바꾸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딸 미선 역시 평범한 사랑을 위해 신분을 숨기고 결혼했습니다. 화면에 한재현 회장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 박미선의 사진.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해외 유학을 다녀온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숨기고 평범한 여자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 피고 측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태주는 충격에 빠진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원고는 왜 신분을 숨겼습니까? 강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진짜 사랑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닌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았고 김태준 씨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강 변호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은 그녀가 가난하고 배경 없는 여자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만약 피고 측이 원고의 진짜 신분을 알았다면 과연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황숙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재벌가 상속녀를, 한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를 자신이 괴롭히고 내쫓았습니다. 만약 그때 알았다면 황숙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최고의 대접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 밖 기자들이 미선을 둘러쌌습니다. 박미선 회장님, 왜 신분을 숨기고 결혼하셨습니까? 진짜 사랑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미선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닌 저라는 사람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배신당하셨네요. 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덕분에 3명의 소중한 아들을 얻었으니까요. 미선은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제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것, 그리고 한성그룹을 더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김태준 씨는 용서할 계획이십니까? 미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건 법원의 판결을 지켜본 후에 생각하겠습니다. 미선은 차에 올랐습니다. 한편 태준과 황숙희는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쫓아왔습니다. 김태준 씨, 부인이 재벌가 상속녀인 줄 알았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황숙혜 씨, 며느리를 학대한 것에 대해 사과하실 겁니까?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황숙희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태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후 황숙희는 울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 태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어. 두 사람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날 저녁, 미선은 세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펜트하우스 식탁. 엄마, 오늘 법원 갔었어?
준서가 물었습니다. 응, 다녀왔어. 아빠도 있었어? 응. 미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 아빠 만나? 준우가 물었습니다. 우리도 아빠랑 놀고 싶어. 준우가 덧붙였습니다. 미선은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순수한 눈빛, 아빠를 그리워하는 마음, 미선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얘들아, 아빠는 우리 싫어해? 준서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미선은 급히 말했습니다. 그럼 왜 안 만나주는 거야? 그건 엄마랑 아빠가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서. 무슨 일? 아이들이 동시에 물었습니다. 미선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5살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할까요? 나중에 너희가 크면 알려줄게. 언제? 조금만 기다려. 응? 미선은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의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는 건 아닐까?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한데, 하지만 5년간의 고통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혼자 아이들을 낳던 날, 세 아이를 동시에 돌보며 울던 밤들, 아무도 도와주지 않던 외로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편 태주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작은 원룸. 회사 인수 후 태주는 큰 아파트를 팔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11억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소주잔을 기울이며 생각했습니다. 미선이가 재벌가 상속녀였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 거야.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태주는 깨달았습니다. 미선이 재벌이든 아니든 그녀를 사랑했어야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지만 자신은 어머니의 말만 듣고 아내를 무시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태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여론은 완전히 미선 편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기사마다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박미선 회장님 정말 대단하다. 신분 숨기고 진짜 사랑 찾으려 했는데 배신당하다니. 김태준 정말 한심하다. 황숙희는 감옥 가야 한다. 11억도 적다. 100억 받아야 해. 태주는 출근길에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지하철에서 저 사람 얼굴 어디서 봤는데? 혹시 뉴스에 나온 그 사람? 맞다. 부인 버린 그 사람.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숙이고 내렸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태준 씨, 회의실로 오세요. 인사팀장이 불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자 인사팀장과 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태준 씨, 앉으세요. 무슨 일입니까? 회사 이미지 때문에 당분간 재택근무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네. 언론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다른 직원들도 불편해하고. 태주는 이해했습니다. 회사가 자신을 숨기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부터 태주는 집에서 일했습니다.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2주 후 최종 재판일이 다가왔습니다. 그 전날 밤 미선은 펜트하우스 발코니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최 비서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내일 재판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 비서님. 회장님, 개인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정말 끝까지 가실 겁니까? 최 비서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미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최 비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아이들을 생각하면
최비서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김태준 씨도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럼, 하지만 5년이에요. 5년간 제가 겪은 일들을.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 최비서님, 제가 아이들을 낳던 날 기억하세요? 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2019년 12월 15일, 뉴욕의 한 병원. 미선은 혼자 분만실에 들어갔습니다. 새쌍둥이를 낳는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미즈박, 힘내세요. 의사들이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옆에는 남편이 없었습니다. 손을 잡아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미선은 혼자 진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미선은 태준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왜 나를 버렸어요? 이 아이들은 당신 아이들인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12시간의 진통 끝에 새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컨그레철레이션즈, 스리 헬시보이즈. 의사가 아기들을 안겨주었습니다. 미선은 새 아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너희를 엄마 혼자 키울 거야. 미선은 아이들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혼자 누워있는 미선. 새 아이는 신생아실에 있었습니다. 미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밤하늘.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나 잘할 수 있을까? 혼자서 새 아이를.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박재현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미선아. 아버지는 딸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아버지. 미선은 아버지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정말 잘했어. 박재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나 무서워요. 혼자서 어떻게. 혼자가 아니야. 아버지가 있잖아. 하지만, 미선아, 넌 강한 아이야. 너는 할 수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5년만 견뎌라. 5년 후에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여자가 되어 있을 거야.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다짐. 그 다짐이 지금의 미선을 만들었습니다. 발코니에서 미선은 최비서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5년. 정말 힘들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밤마다 새 아이가 동시에 울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선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한 아이 기저귀를 갈면 다른 아이가 울고, 한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 또 다른 아이가 울고. 힘드셨겠습니다. 그래도 견뎠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5년을 견뎠어요. 그리고 MBA도 최우등으로 졸업하셨죠? 네. 낮에는 학교, 밤에는 육아. 하루에 3시간도 못 잤어요. 미선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새벽 2시. 아기들이 잠든 후. 미선은 책상에 앉아 공부했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나는 강해져야 해.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나를 버린 그들에게 후회하게 만들어야 해. 그 집념으로 버텼습니다. 최비서님, 제가 왜 끝까지 가야 하는지 아시겠어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5년간의 고통? 그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하지만 회장님, 최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고통을 모릅니다. 아이들에게는 그저 아빠가 그리울 뿐입니다. 미선은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더 괴로운 거예요. 미선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아이들 방에 들어갔습니다.
세 아들이 나란히 자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엄지손가락을 빨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인형을 안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이불을 차버렸습니다. 미선은 준호에게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새 아이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감정적이었나 봐. 미선은 속삭였습니다. 너희에게는 아빠가 필요하지. 미선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재판 후 태준을 만나보기로. 다음 날 최종 재판일.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방청객석까지 꽉 찼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된 재판이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합니다. 피고 김태준은 원고 박미선에게 다음을 지급하라. 1. 양육비 5년간 월 300만 원, 총 1억 8천만 원. 2. 새쌍둥이 가산 2배 적용, 총 3억 6천만 원. 3. 위자료 부당 이혼 및 정신적 피해 4억 원. 합계 7억 6천만 원을 6개월 내 지급할 것.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11억 청구에서 7억 6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또한 피고 황숙희는 판사가 황숙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에게 가한 가정폭력에 대해 사과할 것을 권고합니다. 형사처벌까지는 하지 않으나 도의적 책임은 있습니다. 황숙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세 자녀의 양육권은 원고 박미선에게 있으나 피고 김태준에게 면접교섭권을 부여합니다. 매주 토요일 4시간씩 자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단 원고의 동의하에 진행하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 밖 황숙희는 미선을 찾았습니다. 미선아. 미선은 차가운 눈으로 황숙희를 바라봤습니다. 황숙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63세의 노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선아, 제발 용서해다오. 황숙희는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이 할미가 정말 잘못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전, 아니 결혼했을 때부터 널 괴롭힌 거 정말 미안해. 황숙희는 울먹였습니다. 내 손자들을 못 알아본 거 평생 후회할 거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미선은 황숙희를 내려다봤습니다. 한때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시어머니, 이제는 늙고 초라한 노인이 되어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미선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노, 원망, 하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머님. 미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선아, 일어나세요. 이렇게 무릎 꿇는 건 어머님 자존심에도 좋지 않아요. 미선은 황숙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황숙희는 일어나며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미선아, 정말 미안해. 어머님. 미선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아요. 알아. 5년간 제가 겪은 일들, 그리고 결혼 생활 3년간 어머님께 당한 일들.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쉽게 잊혀지지 않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황숙희는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미선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이들, 준서, 준우, 준호는 어머님의 손자들이에요. 미선아, 아이들에게는
할머니가 필요해요. 미선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완전히 용서하는 건 시간이 필요해요. 알아.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보고 싶어요. 황숙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단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들어줄게. 다시는 아이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안 그럴게. 절대 안 그럴게. 그리고 아이들 교육에도 간섭하지 마세요. 알았어. 마지막으로 미선은 황숙희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를 며느리가 아닌 한 사람으로 존중해 주세요. 황숙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 꼭 그럴게.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미선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실래요? 황숙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이야? 네, 하지만 천천히. 조금씩. 고맙다. 미선아. 정말 고맙다. 황숙희는 미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한편 태주는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어머니를 용서하는 모습, 태준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미선이 정말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야. 내가 그런 사람을 잃었어. 태준은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미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태준에게 걸어갔습니다. 태준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미선 씨, 김태준 씨, 미선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시간 있으세요? 네. 태준은 놀랐습니다. 우리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네, 카페로 가시죠. 미선은 앞서 걸었습니다. 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따라갔습니다. 법원 근처 카페, 조용한 2층 창가 자리, 미선과 태준이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아메리카노요. 두 사람은 주문을 하고 침묵했습니다.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 씨, 아니, 회장님, 그냥 미선 씨라고 불러주세요. 미선 씨, 정말 죄송합니다.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5년 전, 아니 결혼 생활 내내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선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당신이 임신했다고 전화했을 때 믿어줬어야 했어요. 어머니 말만 듣지 말고 당신 편을 들어줬어야 했어요. 당신을 집에서 쫓아낸 것 평생 후회할 거예요. 태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준서, 준우, 준호. 5년간 함께하지 못한 시간, 절대 돌아오지 않는 시간. 제가 얼마나 큰 것을 잃었는지. 태준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미선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김태준 씨, 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화가 나요. 알아요. 5년 전 그날 집에서 쫓겨났을 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미선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뱃속에 아기들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혼자서 어떻게 키우나 두려웠어요. 미선 씨. 하지만 미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저는 강해졌어요. 그래요. 이제는 누구도 저를 무시할 수 없어요. 미선은 태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도 어머님도 아무도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뭔가요? 아이들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해요.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매일 물어봐요. 아빠 언제 만나냐고. 아이들이 태준은 감격스러워 했습니다. 저는 아직 당신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미선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미선 씨,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미선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면접교섭 일정표예요. 태준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규칙이 있어요. 네, 뭐든지 따르겠습니다. 첫째, 아이들 앞에서 저를 비난하지 마세요. 절대 안 그럴게요. 둘째, 약속 시간을 꼭 지키세요. 아이들이 실망하지 않게. 네, 지키겠습니다. 셋째, 아이들에게 과한 선물이나 돈으로 사랑을 보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넷째, 미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이들이 당신을 좋아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 관계도 다시 생각해 볼게요. 미선 씨, 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최소 1년은 걸릴 거예요. 기다리겠습니다. 평생이라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사이에 다른 여자를 만나면 절대 안 만납니다. 태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과 아이들밖에. 미선은 태준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이번 토요일 첫 만남이에요. 어디서 만날까요? 한강공원으로 올까요? 아이들이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해요. 네, 꼭 가겠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오후 2시 여의도 한강공원 자전거 대여소 앞에서. 네, 꼭 지키겠습니다. 두 사람은 일어섰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미선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김태준 씨, 네, 기회는 딱 한 번이에요. 알아요. 아이들을 실망시키면 그땐 정말 끝이에요.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태준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 인생을 걸고 좋은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랐습니다. 태준은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기회를 받았어.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토요일 여의도 한강공원 오후 2시 태준은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 3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자전거 헬멧이었습니다. 빨강, 파랑, 노랑. 새 아이를 위한. 태준은 긴장한 표정으로 시계를 봤습니다. 1시 55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떨리네. 내 아이들을 만나는데. 이시정각. 검은색 세단이 도착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새 아이가 뛰어내렸습니다. 와, 한강이다. 준서가 소리쳤습니다. 자전거 타자. 준우가 외쳤습니다. 엄마, 빨리. 준호가 엄마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미선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태준을 봤습니다. 왔네요. 네, 미선 씨. 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선은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이리 와봐. 새 아이가 엄마 옆으로 왔습니다. 얘들아, 이분이. 미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분이 너희 아빠야. 새 아이는 태준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준서가 먼저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 아빠야? 응. 태준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래, 아빠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우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우리 안 만나러 왔어? 그 질문에 태주는 가슴이 찔렸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가 너희가 있는 줄 몰랐어. 왜 몰랐어?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건 아빠가 잘못해서. 태준은 대답하기 힘들었습니다. 준서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태준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우리랑 똑같이 생겼네. 그치? 아빠가 너희를 많이 닮았지. 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준우가 태준의 손을 만졌습니다. 손이 커. 아빠 손이니까. 너희도 크면 이렇게 커질 거야.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랑 놀아줄 거야? 응, 오늘 하루 종일 놀아줄게. 태준은 선물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너희 선물이야. 새 아이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헬멧이 나왔습니다. 와, 헬멧이다. 나 빨강 좋아. 나는 파랑. 아이들은 헬멧을 쓰고 좋아했습니다. 태주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내 아이들, 이렇게 크고 건강하게. 미선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럼 6시에 다시 올게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아, 네. 태주는 일어났습니다. 미선 씨,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 잘 부탁해요. 미선은 조용히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엄마, 같이 놀자. 준서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일이 있어. 아빠랑 재미있게 놀아. 알았어. 아이들은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미선은 차에 올랐습니다. 백미러로 태준과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은 새 아이의 손을 잡고 자전거 대여소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너무 빨리 용서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면 됐어. 차가 출발했습니다. 한강공원. 태주는 새 아이와 함께 자전거를 탔습니다. 아빠, 나 빨리 달려. 준서가 앞서갔습니다. 나도. 준우가 따라갔습니다. 나도 빨리. 준호도 열심히 페달을 밟았습니다. 태주는 뒤에서 새 아이를 지켜봤습니다. 작은 등, 열심히 페달을 밟는 짧은 다리.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아들들, 5년을 놓쳤지만 앞으로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자전거를 타고 나서 네 사람은 잔디밭에 앉았습니다. 태준이 준비해온 간식을 꺼냈습니다. 샌드위치와 주스. 와, 맛있겠다. 아이들은 샌드위치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태준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서가 물었습니다. 아빠, 다음에도 올 거야? 응, 매주 토요일마다 올 거야. 진짜? 진짜야. 약속해. 태준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준서도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약속? 두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준우와 준호도 아빠와 약속했습니다. 약속? 약속? 네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모두 걸었습니다. 태주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되는 거구나. 오후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자전거도 타고, 공놀이도 하고, 그네도 타고, 아이스크림도 먹었습니다. 태주는 평생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6시가 다가왔습니다. 아빠, 벌써 가야 돼? 준우가 아쉬워했습니다. 응, 오늘은 여기까지야. 에이, 아이들이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또 만나잖아. 그래. 아이들은 다시 밝아졌습니다. 6시 정각. 미선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달려갔습니다. 재미있었어? 응, 진짜 재미있었어. 아빠랑 자전거 탔어. 그네도 탔어. 아이들은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미선은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두 사람은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네, 꼭 오겠습니다. 아이들은 차에 올랐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안녕. 다음 주에 봐. 약속 지켜. 태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멀어질 때까지 태준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6개월 후,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매주 토요일, 태준은 한 번도 빠짐없이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태준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아빠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아빠, 내일 토요일이지? 준서가 금요일마다 물었습니다. 응, 내일 만나. 야호! 어느 토요일, 태준은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미선도 함께했습니다. 처음으로 넷이 함께한 외출이었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고, 회전목마를 타고, 솜사탕을 먹었습니다. 저녁 무렵,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아이들은 앞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선 씨, 네, 6개월이 지났어요. 그렇네요. 미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 자신이 한 말. 미선 씨, 저는 정말 변했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아이들을 만나면서 아버지가 된다는 게 뭔지 알았어요. 그리고 태준은 미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다시 깨달았어요.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5년 전에 저와는 달라요. 이제는 어머니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제 가족을 지킬 수 있어요. 당신과 아이들을 평생 지킬 자신이 있어요. 태준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반지 상자였습니다. 미선 씨, 상자를 열었습니다.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우리 다시 가족이 될 수 없을까요? 미선은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김태준 씨, 5년 전 제가 당신에게 프로포즈했을 때 기억나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15년 봄, 한강공원 벚꽃이 만발했던 날, 태준은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박미선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미선은 행복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날이 미선 인생 최고로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진심이었어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태준은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미선 씨, 아니 한미선 씨,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저와 다시 시작해 주세요. 미선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5년간의 고통, 배신의 상처, 외로움,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6개월간 태준이 보여준 변화, 아이들을 향한 진심, 자신을 향한 노력, 그것도 보였습니다. 김태준 씨, 미선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나세요. 미선 씨,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선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완전히 용서했다고는 할 수 없어요. 알아요. 5년간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아요. 알아요.
하지만 미선은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새 아들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완전한 가족을 원해요. 미선 씨, 그리고 저도 혼자 키우는 게 힘들다는 걸 인정할게요. 미선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미선은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다시 시작해봐요. 정말이에요?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요. 결혼은 최소 1년 후에. 네, 그 사이에 우리 다시 연애해요. 연애요? 네, 5년 전처럼 데이트도 하고 영화도 보고. 미선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미선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저를 혼자 두지 마세요. 절대 안 그럴게요. 태준은 미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평생 당신 곁을 지킬게요. 약속이에요. 약속해요. 두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뭐해? 왜 손잡고 있어? 우리도 손잡자. 새 아이가 엄마 아빠 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5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저녁 햇살 아래 가족의 모습. 태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셔서. 미선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돌아가신 아버지 박재현. 그는 1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딸에게 말했습니다. 미선아, 용서는 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여자야. 미선은 아버지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네, 아버지. 저 이제 강해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어요. 1년 후 서울 신라호텔 화려한 결혼식장. 박미선과 김태준의 재혼식이었습니다. 하객들로 가득 찬 홀. 신부 미선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입장했습니다. 신랑 태준은 제단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화동들. 준서, 준우, 준호. 세 아들이 양쪽에서 엄마를 에스코트했습니다. 엄만 예뻐. 준서가 속삭였습니다. 아빠 울고 있어. 준우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됐어.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단 앞 태준과 미선이 마주 섰습니다. 주례가 물었습니다. 신랑 김태준, 신부 박미선을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태준의 대답이 울렸습니다. 신부 박미선, 신랑 김태준을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미선은 잠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객석에는 황숙희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쳤습니다. 며느리야, 고맙다. 나 같은 시어머니를 용서해줘서. 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미선, 태준, 그리고 세 아들. 5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김치. 사진사가 외쳤습니다. 김치. 5사람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완벽한 가족 사진이 찍혔습니다. 저녁.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미선은 새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없어도 할머니 말 잘 들어야 해. 응. 사이좋게 지내야 해. 알았어. 엄마 사랑해. 우리도 사랑해. 새 아들이 엄마를 꽉 안았습니다. 태준도 아들들을 안았습니다. 아빠 없어도 잘 있어야 해. 응. 아빠도 엄마 잘 모셔. 준서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가족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포옹, 사랑이 느껴지는 순간 미선은 생각했습니다. 5년간의 고통, 배신의 상처, 하지만 그 끝에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올 줄은. 미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태주는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울지 마요. 행복해서 그래요. 나도 정말 행복해요.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미선은 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반전이 있구나. 절망의 끝에 희망이 있고, 상처의 끝에 치유가 있어. 그리고 배신의 끝에 다시 사랑이 올 수 있다는 것. 미선은 태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응, 고마워요. 변해줘서, 나야말로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가 입 맞추었습니다. 별빛 아래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한 새로운 시작. 지금 이 순간처럼 우리의 인생도 언제든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가듯 구독과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새로운 시작의 용기를 전할 수 있으니까요.